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국가들의 무역 의존도를 살펴보자. 무역 의존도는 수출 금액에서 총소득을 나누면 알 수 있다 했죠.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2020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0.32, 프랑스는 0.20, 독일은 0.39, 이탈리아는 0.28, 스페인은 0.16, 영국이 0.14, 독일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한국보다 더 높죠. 그 말은 수입 의존도 역시 독일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매력이 있죠. 구매력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구매력의 핵심 요인은 국민 총소득이 되죠. 총소득만 구매력이 되는 건 아니죠. 이 부분을 새로 넣었는데 그래서 추가를 했죠. 보겠습니다. 국민 총소득이 크면 경제적 바탕이 탄탄하다고 했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아야 한다. 소득은 소비를 위해 사용된다. 즉 국민 총소득의 크기는 구매력의 크기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총소득은 구매력의 핵심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민 총소득이 크면 경제적 바탕이 탄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구매력이 큰 곳일수록 산업을 육성하기 쉽다. 그렇죠. 산업을 육성하다 보면 그 산업에서 수출이 발생하겠죠. 그러하기에 국민 총소득이 크면 경제적 바탕이 탄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1인당 국민 총소득은 국가마다 다르니 국민 총소득이 구매력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 국민 총소득이 같더라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다르면 구매력은 달라진다. 총소득이 같아요. 근데 어떤 곳은 그래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낮아요. 그러니까 즉 개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무척 낮아요. 가난해요. 근데 어떤 곳은 개개인이 부자예요. 가난한 곳에서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그러니까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반영해야지 구매력이 정확하게 반영이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낮아 절대 빈곤 속에 사는 곳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높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 국가의 구매력은 다를 수밖에 없다. 가난한 국가에서는 사치품이 팔리기 어렵지만 부유한 국가에서는 사치품이 팔리기 때문이다. 그렇죠.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구매력이 커진다 이 말이죠. 그런 곳에서는 산업이 발전하기가 더 쉽겠죠. 다른 것을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따라서 1인당 국민 총소득을 국민 총소득에 반영해야 구매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3만 달러를 1로 가정하여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비교하여 지수를 만든 뒤 국민 총소득에 곱하면 보다 정확한 구매력을 알 수 있다.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꼭 3만 달러일 필요는 없죠. 그냥 3만 달러 넣은 거지. 구매력은 3만 달러분의 1인당 국민 총소득 그러면 지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지수를 국민 총소득에 곱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구매력은 각각 1783.4bp. bp는 단위죠. 바잉 파워를 줄인 거죠. 구매력이라는 뜻이죠. 일본은 5748.3bp. 일본은 그렇죠. 5748.3bp. 중국은 6213.6bp가 된다. 이렇게 곱하면. 국민 총소득이 중국이 일본보다 3배라 하지만 그래요. 그 1인당 국민 소득을 반영해 버리면 확 낮아지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국민 개개인의 소득 크기에 따라서 구매력이 달라지니까 크게 달라지니까 일본하고 큰 차이 안 나죠. 한국하고도 큰 차이가 나긴 하지만 위에서보다는 크게 줄죠. 한국과 일본이 합치면 중국보다 더 크죠. 그래요.
경제적으로 더 크다는 거예요. BP는 새로 창안한 단위인데 이러한 단위를 다른 이가 이미 언급했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구매력을 파악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이 글을 쓴 이는 수십 년 전에 경제학 서적 고전은 그 취미상 거의 다 봤겠죠. 유명한 인사들 거는. 근데 그 이후로는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어떤 견해가 유행하는지는 전혀 모르겠죠. 책 읽을 시간도 없고 그래요. BP는 구매력을 뜻하는 바잉 파워의 줄임말이다. 그래요. 그렇게 되죠. 또 넘어가야죠. 구매력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3을 통해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알 수 있다. 독일은 0.39로 한국보다 무역에 더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역에 의존하니까 수입에 대한 의존도도 크다. 그래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순으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그렇죠. 이탈리아, 스페인, 이탈리아도 좀 한국과 비슷한 편이죠. 낮긴 낮지만 그래요. 스페인, 영국, 프랑스는 한국보다는 훨씬 낮죠. 4. 구매력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할 수 있다. 프랑스는 한국의 1.75배이고 독일은 한국의 3.06배이고 그렇죠. 국가의 경제적 위상은 한국하고 비슷하거나 낮지만 구매력은 훨씬 크죠. 왜? 국민 총소득이 크니까 그렇죠. 독일은 한국의 3.06배이고 영국은 2.27배로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 이탈리아는 한국의 1.07배로 한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고 스페인은 한국의 0.59배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스페인은 한국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이탈리아랑 한국이랑 비슷하죠. 기반은 경제적 기반이 탄탄하여 구매력이 있으면 산업을 육성하기 쉽다. 자국의 구매력만으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성된 산업은 일정 정도 수준이 높아지면 수출이 가능해진다. 즉 육성된 산업은 보다 많은 직업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 시대는 교통과 통신의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하며 세계 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용이해졌다. 즉 자국의 시장을 이용하여 산업 육성하는 방식이 예전과 달리 중요성이 떨어지긴 하였지만 자국의 시장을 이용하여 산업 육성하는 방식은 여전히 중요한 방식 중 하나다. 세계 시장에 접근하기 쉽다 해서 세계 시장을 상대로 상품을 만들기 쉽지는 않죠. 대부분 다 국가에 소속되어 있어서 자국의 사정은 잘 알아도 자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잘 알아도 뭐 세계를 구성하는 타국과 국민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 시장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 구매력이 높으면 유리하겠죠. 앞에서 약간 좀 수치를 잘못 적어서 수출 금액, 수입 금액을 2022년 걸 한국 걸로 넣었죠. 좀 바꿨죠. 그래요. 바꿔도 뭐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고 그래요. 이제 유럽 국가들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영토가 크거나 인구가 많지만 가난한 국가들의 국가와 국민 위상을 한국과 비교해 보도록 하자. 국가와 국민의 위상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뭐냐? 그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지하 자원이 많으면 부러워하고 영토가 넓으면 부러워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어떤가요?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핵심 요인은 아니다. 그걸 증명해 보여야 되겠죠. 더 중요한 핵심 요인이 있다. 2020년 영토와 인구 한국은 그래요.
10만 제곱킬로미터죠. 인도는 어떤가요? 한 30만 정도 되죠. 아르헨티나는 280만. 브라질은 한 850만. 러시아는 1700만. 하여튼 인도는 한국이 32배고 아르헨티나는 한국이 27배고 광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죠. 지하자원도 다 풍부하죠. 광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으니까 그 속에 뭐 지하자원도 풍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브라질은 한국의 84배, 러시아는 한국의 170배라는 거예요. 영토 크기가. 인구는 한국은 5100만, 인도는 뭐 한 14억 정도 되죠. 아르헨티나는 4500만, 한국하고 비슷하죠. 브라질은 2억 가까이 되죠. 러시아는 1억 4500만. 그래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한국하고 비슷하지만 역시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럼 아르헨티나가 한국하고 비슷하고 이렇게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보다 더 부유하고 한국인들보다 더 잘 사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넣어놨겠죠. 인도, 브라질, 러시아는 한국보다 인구가 배 이상 많으면서 동시에 영토는 30배 이상 크다. 그래요. 아르헨티나 빼고는 다 인구도 배 이상 많죠. 인도는 27배나 많고 뭐 러시아도 한 3배 정도 되죠. 한국의. 동시에 영토는 30배 이상 크다. 아르헨티나 인구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경우 인구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지만 영토는 한국 27.7배 이른다. 그러면 이제 이들 국가의 무역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자. 2000년이 어떤가요? 한국은 1700억 달러 수출이, 수입은 1600억 달러죠. 인도는 한 420억 달러. 반도 안 되죠, 한국은. 인도는 510억 달러. 수입 금액도 반도 안 되고, 수출 금액도 반도 안 되고, 위상이 굉장히 낮죠. 영토는 30배가 넘고, 인구는 27배 가까이 이르는데, 형편없다는 거예요. 2000년에 보면. 아르헨티나는 어떤가요? 형편없죠.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260만 달러. 한국은 1700억 달러인데 수입은 250억 달러, 한국은 1600억 달러인데 5분의 1도 안 되죠. 브라질은 550만 달러, 한국의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수입 금액도 580억 달러. 러시아는 뭐 한 1000만 달러, 한국의 거의 절반 수준이죠. 수입 금액은 440억 달러. 그래요. 한 3분의 1 정도 수준. 그래요.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그래 그 지하자원도 풍부하고 이러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지만 한국보다 많이 떨어지죠.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 22년이 흘렀죠. 한국 6,800억 달러 수출 금액이, 수입 금액 7,300억 달러. 인도는 어떤가요? 수출 금액 4,500억 달러. 한국보다 뒤지죠.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옛날에는 한 3분의 1 수준도 안 됐는데 수입 금액은 이제 7,200억 달러. 한국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수출 금액에서 떨어지니까 한국보다 좀 약간 못 미치죠. 근데 거의 비슷해졌죠. 인도는 국가적 위상은. 아르헨티나는
수출 금액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형편없죠. 그래요. 5분의 1 수준? 뭐 위상이 큰 차이가 큰 변동이 없죠. 수출 금액 880억 달러, 수입 금액 810억 달러. 뭐 상대적 위상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브라질, 그래요. 브라질이 좀 많이 성장했죠. 수출 금액 330억 달러, 수입 금액 290억 달러. 5분의 1 3분의 1 수준이었는데 이제 거의 절반 수준까지 왔어요. 한국의 국가 위상의 한 절반 정도 된다 이 말이죠. 러시아 뭐 590억 달러,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죠. 2022년에는 수입은 270억 달러. 아직 많이 못 미치죠. 그래요. 인도나 겨우 이제 뭐 비슷한 수준이 왔고, 여전히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는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지하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언급된 국가들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영토와 지하자원들을 보유한 국가들이다. 맞죠?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위상은 모두 한국보다 낮다. 그렇죠. 2000년에 인도의 수출 금액은 한국의 0.25배이고, 그렇죠. 수입 금액 한국의 0.32배이니 영토가 30배 이상 크고 인구가 28배 많아보았자 사람이 미개하면 세상에 쓸모가 없는 법이다. 사람이 중요하겠죠. 미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인간의 생각이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든다. 올바른 제도와 올바른 정책은 올바른 생각 없이는 수립되지 않는다. 그렇죠. 결국 뭐가 문제인가요? 올바른 제도를 만들고 올바른 정책 속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근데 제도와 정책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미개하다는 말은 뭔가요? 생각이 미개하다 이 말인 거죠.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인적 자원을 지녔더라도 올바른 생각 없이 활동하면 성과를 낼 수 없다는 말이다. 즉 생각이 모자라기 미개하다고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부와 소득이 작기 때문에 미개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어떻게 미개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고대 때의 이야기고 시대가 바뀌었죠. 발전이 없었던 거죠. 생각에 미개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미개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수출 금액은 한국의 0.15배이고 수입 금액은 한국의 0.16배이니 한국의 27배라는 영토가 풍부한 지하자원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죠. 장기간 그릇된 제도 속에서 그릇된 정책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브라질의 수출 금액은 한국 0.32배이고 수입 금액은 0.37배이고 러시아의 러시아의 수출 금액은 한국 0.61배이고 수입 금액은 한국 0.28배이다. 영토가 광대하고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넘쳐난들 그러한 것들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은 될 수 있어도 국가와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 요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은 안 잤어? 나중에. 그래요. 한국은 광대한 영토를 지니고 있지도 않고 풍부한 지하자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이들 국가보다 위상이 높다면 이러한 국가들이 지니지 못한 요인이 있다는 말이고 이 요인이 결국 국가와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그래요. 지하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광대한 영토가 없어도 국가적 위상이 높고 국민들이 잘 산다. 그럼 다른 요인을 봐야 되는 거죠. 없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국가들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제도와 정책, 바른 제도와 바른 정책 속에서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 바른 제도, 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22년에 인도의 수출 금액은 한국 0.66배이고 수입 금액은 한국 0.99배이다. 많이 올라갔죠. 옛날에 22년 전에 0.65배였는데 그런데 수출 금액은 969.90%, 수입 금액은 1298.29%로 대폭 증가하였고 국가 위상 역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제도를 간섭적으로 고수했고 그 산업이 농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 역시 약했는데 최근 20년간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고 신분 제도를 부정하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죠. 간접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남아있지만 시장과 자본의 발전에 힘쓴 결과 국가의 경제적 위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사실 유리한 조건이 가지고 있죠. 민간 용토와 풍부한 지하자원, 많은 인구 이런 것들은 그 생각만 바꾸면 금방 올라오겠죠. 최소한 국가적 위상은 금방 올라오겠죠. 그래요. 아르헨티나의 수출 금액은 한국 0.13배이고 수입 금액은 한국 0.11배이다. 아르헨티나 인구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세계 시장에 기여하는 바는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방대한 영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인구가 비슷해도 사람이 중요하죠. 제대로 못 써먹으면 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8배의 영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지녔더라도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된다. 1946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집권한 페로는 복지 정책을 중시하고 외국 산업을 국유화했다. 그래요. 예전에 아르헨티나는 부국이었죠. 아르헨티나 역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주의에 각한 포퓰리즘이 유행했죠. 즉 사회주의에 각한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했다. 그와 같은 기조는 장기간 이어졌는데 장기간 이어졌죠. 계속 가난하게 살았던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는 잘 살기 위해서 복지 정책을 시행하잖아요. 사실은 계속 가난하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원리를 잘 봐야 되는 거죠. 핵심은 뭔가요?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죠. 민간기업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라. 시장과 삶의 터전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기니까 안 되는 거죠. 쉽죠. 정부에 여유자금 생기면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라. 여유가 생겼을 때 약자를 생각하고 정부 능력을 벗어나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지 말라. 정부 능력을 벗어난 복지 정책을 계속 시행하는 거죠. 시장과 자본은 죄악시하고 특히 민간 자본을 죄악시하죠. 포퓰리즘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또 남미 포퓰리즘의 특징은 또 뭔가요? 민간 자본 중에서도 외국 자본을 더 제약시하면서 외국 자본을 국유화해버리죠.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그게 유행이죠. 그러면서 붕괴하는 거죠. 외국 자본이 능력이 안 되면 외국 자본이라도 유치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식민지가 된다 생각하는 거죠. 한국의 좌익분자들의 생각과 견해가 비슷하죠. 그래요. 하여튼 그와 같은 장기간 즉 사회주의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했다. 아르헨티나는 그랬죠. 그와 같은 기조는 장기간 이어졌는데 2023년 좌파 정부에 맞서 우파 정부인 밀레이 정부가 집권에 성공했다. 개혁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계획하는 게 맞죠. 바보처럼 계속 살면 계속 괴로운 거죠. 계속 가난하게.
그래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니까 선거에 의해서 된 거죠. 사람들이 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좋은 현상인 거예요. 브라질의 수출 금액은 한국 0.49배이고 수입 금액은 한국 0.40배이다. 22년 동안 국가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속한 남미 대륙에서는 사회주의에 바탕한 포퓰리즘 정책이 장기간 유행한 결과 남미 국가들은 대체로 가난하고 국가의 경제적 위상은 낮다. 대체로 그렇죠.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보이죠.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의 수출 금액은 한국의 0.87배이고 수입 금액은 한국의 0.38배이다. 영토는 한국의 170배에 이르고 지하자원은 풍부하며 인구는 한국의 3배에 이르지만 국가의 경제적 위상은 한국보다 낮다. 한국보다 낮죠.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하지만 22년 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1922년 공산주의에 바탕하여 세워진 소련이 1991년에 붕괴하면서 세워진 나라이다. 장기간 공산주의를 시행하면서 국가와 국민들이 굉장히 가난해졌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장기간 공산주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세계시장에서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무척 낮았다. 공산주의 정책을 포기하면서 국가의 경제적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그래도 좀 조금씩 발전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죠. 러시아는 광대한 용토와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여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킬 생각은 적고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정복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했겠죠. 그냥 시장과 자본을 계속 발전시키면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정복 전쟁을 일으켰다. 고대에 널리 유행했던 방식이죠. 또 고대의 방식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살펴봤죠. 살펴본 이유가 있겠죠. 광대한 용토와 풍부한 지하자원 그건 유리한 조건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생각이다. 광대한 용토와 지하자원이 없더라도 섭리법을 지키고 유지하면 부유해진다. 하지만 아무리 광대한 용토와 풍부한 자원을 지녀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더라도 섭리법을 부정하면 안 된다. 답이 계속 못 산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